2025년 6월 14일 베이징에서 천인 첸 윤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의식이 열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단순한 추모 행사로 보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의 긴장한 눈빛, 정치적 난쟁이들의 출현, 그리고 권력의 장례식 같은 숨 막히는 분위기까지 이 행사는 역사에 대한 경의가 아닌 공개적 심판의 장이었다. 이 의식은 정치적 기억과 상징을 통해 그리고 어둠 속 철의 손길을 빌려 현직 지도자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신은 너무 멀리 갔다. 이제 물러날 때다. 천인이라는 이름이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는 1980년대 시진핑의 부친 시중신 시 총준을 역사의 변방으로 밀어낸 인물이다. 이제 천인의 후예와 홍위대, 홍엘다이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시진핑을 그의 초상 아래 앉히며 이 행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암묵적 결죄의 무대로 변모했다. 행사 직후 리커창, 리커청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폭로 문서가 등장했다. 철저한 검열 국가에서 삭제되지 않은 이 문서는 누군가가 여론을 이용해 최고 지도자를 심판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론이 요동치는 가운데 군대는 어둠 속에서 주인을 바꾸기 시작했다.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 창유자는 비밀 회의를 소집해 시진핑의 측근 장군 묘화 미아오화를 배제하고 그의 명령 없이 군 개혁을 공표했다. 이제 중국군은 상징이 아닌 실질적 힘에 복종한다. 질문은 명확하다. 이 냉혹한 연출의 배우는 누구인가? 왜 추모식이 현 지도자에게 보내는 차가운 작별 메시지로 변했는가? 이는 미디어의 눈을 피해 치밀히 준비된 권력 교체의 서막인가? 시진핑을 향한 암묵적 고발 정치적 심판의 무대. 6월 14일 베이징에서 천인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이례적인 행사가 열렸다. 이는 교과서 속에 잠들어 있던 이름에 대한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다. 이는 선고 없는 정치 재판과도 같은 붉은 정치적 색채로 물든 냉혹한 의식이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중심에 서 있었지만 찬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와 생존한 동료들로부터 심판받기 위해서였다. 천인의 초상에 비친 무대 조명부터 마오쩌둥 시대 권력 축을 따라 배치된 좌석까지 모든 것은 이 의식이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립된 이를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시진핑은 6명의 상무위원회에 둘러싸여 앉았지만 그 분위기는 지지가 아닌 냉랭한 정치적 교육의 대상이 된 자의 그것이었다. 100여 명의 홍위대 눈이 그를 주시했다. 천인을 기념의 중심으로 선택한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는 후마오 시대에 보이지 않는 철의 손이었다. 호요방 후여방을 폐위하고 좌우쯔양, 차오지양을 무대에서 사라지게 한 인물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부친 시중신이 호요방 비판 회의에서 책상을 치며 반대한 이로 인해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 광둥에서 10년간 참여했던 사실은 덜 알려져 있다. 오늘의 행사장에서 천인의 그림자가 등장한 것은 과거로 보내는 메시지였다. 우리는 잊지 않았다. 시진핑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음이 분명했다. 짧은 연설을 읽는 그의 모습, 차가운 눈빛, 각 문장 뒤의 긴 침묵은 그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역할에 강제로 배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우연처럼 의식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중국 소셜미디어의 동남아시아의 한 남성이 리커창의 죽음 현장 처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수영장 물 교체에서 밤중에 가족 없이 시신이 옮겨진 상세한 내용을 폭로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그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다. 펑리위안 팽리웬의 사진 속 미묘한 표정조차 검열될 수 있는 나라에서 내부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영상이 하루 종일 살아남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를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누가 이를 살려두었는가? 검열 시스템이 약해진 것도 실수가 아니라 어떤 권력층이 선택적으로 위챗 그룹과 퇴역 간부 및 옛 군인들 사이에서 이를 퍼뜨리려 했다. 목표는 대중적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서히 발효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권력 전환 전마다 사용하는 독특한 여론의 도구다. 장유샤의 공개적 권력 장악.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천인 추모 의식에 국내 언론이 몰두하는 동안 군사 시스템 내부에서는 6월 중순 열흘 넘게 이어진 조용하지만 철저한 변혁이 진행되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례 없는 확대 회의를 소집했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참석자 명단이었다. 정치비서도 선정 고문도 없이 해군, 공군, 로켓군, 방공, 전자전 등 주력 군대의 실전 장군들만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는 다름 아닌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였다. 그는 시진핑이 실질적 통제력을 잃어가던 시점에 군 내부에서 조직력을 유지한 마지막 팔로 여겨진다.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선언했다. 정치적 충성에 기반한 승진 기준을 폐지하고 실전 전투 능력을 필수 기준으로 삼겠다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했던 마오식 정치 지휘 체계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이 체계의 중심에는 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묘하 제독이 있었다. 그는 시진핑의 사상적 감시자로 불리며 군 전체의 정신을 감독했다. 선전 출신으로 직접 군을 지휘한 적 없는 그는 정치 강의와 사상 학습, 붉은 깃발 찬양 캠페인을 통해 군을 전투 훈련의 장이 아닌 선전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일선 장교들은 그를 붉은 노래를 부르는 장군이라 비웃었다. 묘하의 체계는 고위 지침도 시진핑의 승인도 중앙사무실의 지시도 없이 해체되었다. 장유샤는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다. 이는 시진핑이 군사위원회를 장악한 시기 동안 전례 없는 행동이었다. 이는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 명목상 시진핑은 여전히 군사위원회 주석이자 최고사령관이지만 군은 이제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지시를 요청하지 않으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하로 여겨졌던 장유샤는 실제 총사령관처럼 행동하며 당 중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군 내부를 재구성했다. 점진적으로 시진핑은 벽에 걸린 초상화로 변했고 실질적 권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는 자발적 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지휘 세력을 위한 길을 닦는 계산된 정치적 단절이었다. 실질적 힘이 구호가 아닌 승진의 기준이 되고 사상 학습 태도가 아닌 전투 성과가 통행증이 되는 곳으로 말이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군은 이제 누구에게 속하는가? 시진핑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으니 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속하지 않는다. 정치가 군사 기준에서 배제되었으니 시사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 감시 체계는 무효화되었으니 그 체계에도 속하지 않는다. 분석가들은 이를 보이지 않는 쿠데타라 부른다. 탱크도 전복도 없지만 폭력보다 효과적이다. 중앙 권력과의 모든 연결을 조용히 끊어 결국 종이 위에 이름만 남게 하는 방식이다. 과거 시진핑이 군을 개인 체제의 기둥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군은 체제의 주권을 되찾아 독립적 기관으로 복원되며 실전 지휘 능력을 잃은 이와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 현대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중국군이 정치적 통제를 제거하기 위해 내부 구조를 재편하는 동안 더 가혹한 현실이 전선에서 드러났다. 항공모함, 초음속 미사일, 전자전 부대가 있음에도 베이징은 현대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일본 근처 작전부터 살펴보자. 6월 초 랴오닝, 랴오주과 산둥, 샨동 항공모함이 동중국해로 출동해 일본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전자신호를 수집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일본의 조기경보 레이더 구조를 탐지하고 AI 목표 식별 능력을 평가하며 지역 전쟁에서 방공망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작전 후 중국 장비는 분석 불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해군 기술 장교는 내부적으로 우리는 기록만 할 뿐 처리할 줄 모른다. 소프트웨어가 낯선 신호를 읽을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즉 중국은 데이터를 훔쳤지만 소화할 위장이 없었다. 근본 원인은 레이더나 위성이 아니라 그 뒤의 구성 요소 AI 딥러닝 시스템, 슈퍼컴퓨터, 보조 로봇에 있다. 중국은 핵심 부품 부족으로 이를 자급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7미터리아 칩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둘째, AI 무기 생산 라인에 자동화 로봇 칩을 집는 로봇팔부터 미사일 유지보수 로봇까지 은 미쓰비시 야스카와 파나기 만든다. 셋째, 전자전 환경에서의 공격 시뮬레이션 우선순위 목표 선택 다층 UAV 제어를 위한 실전 AI 시스템은 중국 군사연구소에서 이론 단계에 머물러 실전 배치가 불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5월 말 중국 군사 전문가단이 일본을 방문해 로봇 보조 연구를 위한 민간 기술 이전을 제안했지만 초기 협약 후 일본은 지정학적 환경 변화를 이유로 핵심 기술 제공을 거부했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정보로 인해 중국이 민간 기술을 남중국해와 대만 군사화에 사용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즉 베이징이 돈이 있어도 선진 기술을 살 수 없으며 서방의 통제로 신뢰가 무너졌다. 현재 상황은 쓰라린 역설을 보여준다. 중국 무기는 배치 준비가 되었지만 기술은 지난 10년 전으로 갇혀 있다. 레이더는 강력하지만 AI는 약하다. 항공모함은 거대하지만 국내산 유도칩이 없다. 데이터는 많지만 이를 해독할 컴퓨팅 인프라가 부족하다. 심지어 UAV는 출격하지만 자동 목표 분석 시스템이 없어 수동 제어로 실제 전투에서 적보다 수십 초 느리다. 분석가들은 이를 맨손으로 칼을 휘두르는 상태라 부른다. 기술 전선에서 포효하는 제국이지만 내부는 텅 비어 글로벌 칩 알고리즘 정교한 생산 체계로부터 단절된 것이다. AI 데이터 칩이 전쟁의 피인 세상에서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전면 자동화 시대에 버려진 전사일 뿐이다. 중앙아시아의 마지막 무대 시진핑의 퇴장인가?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오는 9월 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회의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많은 이가 이를 시진핑 주석의 생사회의라 부른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었을지도 모른다. 2025년 6월 12일 시진핑이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였다. 중국 국영방송은 성공적인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미지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붉은 카펫도 국빈 만찬도 펑리위안도 권력자의 눈빛도 없었다. 2022년 같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와 비교하면 차이는 너무도 분명하다. 그때 시진핑은 자신감 넘치게 걸으며 셜트대의 호위 차량에 환영받고 러시아와 이란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며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논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는 장갑차 대신 주최국의 민간 차량으로 이동했고 국빈 만찬 대신 짧은 접견만 있었으며 생중계도 없었다. 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할 때 늘 함께했던 부인 펑리위안은 완전히 사라졌다. 건강 문제와 정치적 격리설이 떠도는 가운데였다. 분석가들은 이 방문을 권력의 작별 의식으로 보았다. 홍콩 소식통에 따르면 5월 말 뇌졸중으로 시진핑의 체력이 심각히 악화되어 14일간 정계에서 물러났었다. 이후 벨라루스 대통령과 가짜 판첸 라마와의 급조된 베이징 회담은 이미지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멍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당황한 표정, 그리고 채치 차이치와 왕후닝, 왕후주 이 양옆에서 감시하듯 선 모습은 불안을 드러냈다. 카자흐스탄 방문에서 시진핑은 부드러운 권력과 상징적 권력을 대부분 잃었다. 그는 부상하는 국가를 대표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사람 같았다. 더 큰 신호는 그가 귀국하자마자 전해졌다. 다가오는 중앙위원회 비회의는 후계자를 결정하기 위한 비밀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논의 중인 새 이름은 온건 개혁 원로파를 대표하며 외교 경험이 풍부한 왕양 북부 정치 가문의 중립적 상징 후추나 시우춘화 시진핑이 키웠지만 현재 관망 상태인 딩시에샹이다. 새 이름이 동시에 논의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후계 권한은 더 이상 시진핑 손에 있지 않다. 최고 지도자라면 지명했을 것이지 투표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이 분산되었다면 비밀 투표는 안정성을 유지할 후보를 찾고 옛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이다. 시진핑이 중앙아시아에 나타난 이유는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끝내기 위해서였을까? 지난 한 달간의 격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등장이었을까?